네, 안녕하세요. 저 국어 강사 이유정입니다. 일단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다음 또 오랜 시간 들으셨죠? 힘드시죠? 저는 임팩트 있게 빨리 끝내도록 해놓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는 드려야 되니까요. 현재 미래탐구에서만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강남 하이퍼나 이제 청설학원에서 재수종합반 수업했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저희 아이들 첫 여름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뭘 해야 될지부터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방학은 항상 이런 고민이 있으실 텐데, 첫 번째가 내신을 한다. 두 번째가 수능 대비를 한다. 세 번째는 내신 대비 수능을 한다. 당연히 정답은 뭘까요? 세 번째죠? 그죠? 해서 물론 수능하고 내신을 전부 다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둘 다 중에서도 일단은 뭘 해야 될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수능에도 들어가는데 내신에서도 매우 중요한 파트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고전 시가랑 고전 문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잠깐 제 자랑을 하자면 저는 현재 이제 휘문고랑 외대국어 수업하고 있고요. 이제 전교권 친구들이 듣지만 1등급에서부터 사실상 9등급까지의 모든 친구들이 듣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적인 거에서 어떤 게 꼭 아이들한테 필요한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보시면 아이들 출판사인데, 자, 이건 뭐 크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이 인근 학교에서 그냥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학교 어느 출판사를 쓰든지 간에 11종 현재 교과서 내에서는 전부 다 5단원 이후 파트에 고전 시가랑 고전 문법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이때 고전 문법이라고 하면 중세 문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든가 혹은 소학원이라든가 용비어천가라든가 이런 텍스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이라고 하면 교과서에 1학년 때는 사실상 많은 작품은 실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시조 몇 편 정도 실려 있거나 혹은 향가가 한두 편 정도 실려 있을 거고요. 그 뒤에는 이제 가사라고 하는 파트가 나오는데 가사가 좀 길고 많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학교를 다녔을 때 배웠던 게 관동별곡은 들어보셨죠? 관동별곡은 한 번도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더라도 빠진 적은 없습니다. 다만 거민정 체제가 되면서 일부 관동별곡을 집어넣은 학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는데요. 아닌 학교라고 하더라도 상춘곡이나 삼위인곡, 송미인곡이나 면항정가 요 정도는 교과서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한 작품이 들어가 있으면 그 작품만 시험 범위인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연계되는 지문들이 같이 시험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써놓은 요 정도의 작품 목록 있죠? 요건 고1 필수 제자입니다. 조선 전기가사인데 얘네가 필수라서 얘를 보지 않으면 2학년 때 올라가면 문학교과서 사용하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귀원가가 나온다든가 만원사가 나온다든가 만분가가 나온다든가 하는데 그런 파트를 학습하기 이전에 얘네를 짚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보니까 관동별곡을 도대체 왜 지금도 하나요? 라고 질문을 이제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관동별곡은 교과서에 없다고 하더라도 추가 지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고전 시가를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보고 가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될지는 일단 엄니들 마음속에 서셨죠? 그래서 대부분 저뿐만이 아니라 대치동에 깔리는 모든 고1 수업이 이때는 고전 문법, 고전 시가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아이들이 어떤 것을 배우게 되느냐라고 보시면요. 이제 요렇게 제가 한번 잘라서 집어넣어 봤는데요. 딱 보더라도 지금 골치가 아프게 생겼죠? 자, 일단 애들이 되게 싫어하는 한자가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뭐 아래아 같은 거 들어가 있죠?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읽을지도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바로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2학기에 딱 되면 맞닥뜨리는 텍스트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읽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한 줄 한 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암기도 하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딱 한 줄만 보여드리면 강호의 병이 깊어 뒷림에 누웠더니 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강호라고 하는 걸 보면 강과 호수잖아요. 자연을 나타내는 시어고요. 이때 쓰인 표현 기법이 대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깊었다는 것인데 이땐 진짜 무슨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자연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깊다라고 해서 바로 연상될 수 있는 한자 성어가 천석고항, 연화고질 이런 것들이 바로 따라붙어요. 그리고 둥림에 누워 있었다고도 나오죠? 둥림이라고 하는 것이 정철이 응거하고 있던 전라남도 창평이에요. 지금은 담양이고 대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죠. 제가 지금 딱 한 줄을 읽었는데요. 벌써 여기 있는 시어 한 개, 두 개, 세 개에서 암기해야 되는 포인트가 나왔죠. 근데 이런 것들이 관동별곡은 정말 길거든요. 그러면 페이지로 따졌을 때 대략 한 15페이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시험 범위 중에서 일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얘는 시험 때 가서 급하게 공부해서 될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 텍스트를 학습하면서 나오는 방금 전에 단어들 있죠? 뭐 대유법이 쓰였다든가 천석고학 연화고지는요. 실제로 수능 때도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자, 그리고 어머니들 모의고사 혹시 보시면요. 우리 아이 위에 아이가 있거나 하면 모의고사 치렀을 때요. 그 모의고사에서 고전시가 지문이 이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음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 글을 못 읽으면 못 푸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평가원에서 아이들이 못 풀까봐 어휘풀이를 집어넣기는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때 들어가는 어휘풀이가 전체 내용을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이 어휘풀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것을 수능에서도 집어넣냐면 이것은 교육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충분히 익히지 못하는데 시험으로 출제해야 된다라고 하면 들어가는 거고요. 아이들이 1, 2, 3학년 내신 수업을 잘 듣고 학과 과정을 잘 따라온 친구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단어라면 어휘풀이를 안 집어넣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걸 정확하게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를 해석하고 표현 기법을 아는 것이랑 플러스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 중에서는 이렇게도 나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A 구절을 만약에 읽었는데 그것과 화자의 지향성이 유사한 것을 연결하라 라고 하면서 또 고전시가 텍스트가 나오죠. 어렵지 않으세요, 이거? 사실 이런 데를 어떠하면 저런 데를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쉬운데요. 고어가 쓰여 있으면 사실상 해석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읽고 나서 초야우생이라는 단어를 딱 보니까 아, 풀초자죠. 들야자예요. 그럼 얘는 자연 속에서 머물고 있는 삶이죠. 그래서 아까 나왔었던 거랑 같은 건데 그걸 아이들이 캐치할 수 있느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작품들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해 드리자면 고전 문학 같은 경우에는 고전 문학에서 고전하지 않으려면 언어 유희입니다. 자, 그래서 고전에서 고전하지 않으려면 현대어 풀이가 바로 될 만큼 떠올라야 되고 혹은 읽을 수라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읽혀야지만 하지만 표현 기법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고전 문학의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은 이제 문법 파트인데요. 문법도 쓰여 있는 걸 보니까 고전 시가랑 크게 달라 보이지 않으시죠? 근데 이제는 좀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너는 고려의 사람인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이라고 쓰잖아요. 현대국어에서는요. 근데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게 중세 국어에서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사람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죠. 요게 이렇게 변화 양상을 거치는데 그러면 이걸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떤 문법적인 지식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앞에 있었던 지금 받침이 위로 올라갔죠? 이런 걸 가지고 이어적기 연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언 뒤에서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주격조사가 이를 쓴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서는 물어보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진술을 보면 가 진술 나오는데 방금 전에 제가 요거 딱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사람이여시니 어머니들께 지금 문제 낼 거예요. 잠깐 집중해 주셔야 되세요. 애들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우리 애가 왜 국어를 어려워하는지. 자, 사람이여시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금 더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자,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받침이 있는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되어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했다. 이런 진술이거든요. 자, 이거 일단 맞는 진술 같으세요? 틀린 진술 같으세요? 자, 맞다라고 느껴지시면 눈을 한 번만 깜빡하세요. 정답을 외치시면 서로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잠깐만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생각 끝내셨죠? 자, 이거 맞다 눈 한 번 깜빡 시작. 깜빡하신 어머니들이 보였는데 어느 분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정답은 X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되게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애들도 틀려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말 자체가 소리 나는 대로 표기했다는 게 이어적기 연철이에요.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사람 이어신이라고 하죠. 사람 이어신 이렇게 하잖아요. 연철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맞는데 뭐가 틀렸느냐? 사실상 받침이 있는 어간이 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얘는 사람이라는 체언, 명사에다가 플러스해서 서술격 조사 이다가 활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간이랑 어미가 활용된 게 아니죠. 체언이랑 조사가 온 거예요. 자, 이게 뭔 소리냐 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 풀 때는 중세 문법 첫 번째 알아야 되겠죠? 근데 두 번째로 뭘 알아야 되느냐? 기본적인 현대 문법에서 구품사, 품사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가 1학기에 다들 음운 변동이랑 한글 맞춤법 시험을 치렀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세 문법은 200%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고전 문법을 같이 연습을 하면서 플러스에서 현대 문법이 약한 친구라면 추가적인 부교재를 하나 사실 더 돌려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쳤을 때 이 파트에서 점수를 낼 수 있고 실상 고전 문학이랑 고전 문법은 2학기 때 등급을 가르는 필수 제재입니다. 이런 부분을 입각해서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자 일단 고전 문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문법 개념어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적용해서 문제를 좀 충분히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문법은요 오답풀이 습관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중에서 특히 남학생들 제가 이제 휘문을 하거든요. 남학생들 굉장히 문제 풀 때도 거칠게 풀어요. 딱 보고서 정답 느낌 그 느낌이 뭔지 모르겠는데 정답 같은 느낌이 있나 봐요. 그걸 고르고 가요. 근데 항상 우리의 느낌은 틀립니다. 자, 그래서 그 느낌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지식을 습득하고 그에 의거해서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명쾌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렇게 문항을 좀 충분히 풀었을 때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수업을 이제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 학생이 실제로 수강했던 선배들이 남긴 말이에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저를 처음으로 만나서 관동별곡 듣고 고전 문법 배우면서 2학기 성적 자체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100점을 한 번에 맞아오면 너무 좋지만 모든 아이들이 다 100점이고 1등급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얼만큼 이 방학 동안에 조금 쌓여가지고 이게 성취되는 모습,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 수업 시간 같은 경우에는 7월 13일 토요일 날 시작하고요. 그다음 7월 15일 월요일 날 이렇게 주말 수업 하나, 평일 수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수업 범위는 잘못 들어갔는데 고전 문법 고전 시가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내신과 수능을 같이 들어가는 내용을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실제적인 커리큘럼인데 일단 앞에 있는 1, 2강까지는요. 고전 문법을 좀 먼저 할 거고요. 고전 문법을 익히고 나면 뒤에 고전 시가가 훨씬 잘 읽힐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세 문법이거든요. 중세는 조선시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세 문법에 의거해서 모든 작품들이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걸 배우고 밑에 걸 해석하는 과정으로 갈 거고 이때 뒤에 나오는 특히 가사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현대어 풀이도 정말 아이들이 테스트에 다 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방학이지만 쉽지만은 않은 수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쉽지 않다는 게 아니라 좀 빡센 수업이라서 실제로 테스트가 이렇게 되거든요. 딱 봐도 빈칸이 조금 많아 보이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희 수업 시작하고 나서 테스트를 바로 치르는데요. 2주차부터 이게 80점을 통과를 못하면 귀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당일에는 집에 보내드립니다. 그렇긴 한데 조금 늦게 갈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해주시고 늦게 가지만 정확하게 공부하고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때 이런 빈칸들 다 채워서 요걸 테스트 보고 저랑 집에 가기 전에 제가 저 뒤에 앉아 있거든요. 문 못 가게 탁 거기 앞에서 책상 놓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나가려고 하면 저랑 마주쳐서 저랑 결투를 끝내고 가야 돼요. 근데 그 결투가 뭐냐 구술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거 밑줄 치면 이거 얘기해 볼래? 해석 뭐니? 표현 기법 뭐니? 그다음 문법 뭐가 쓰였니? 무슨격 조사니? 막 물어봐요. 그래서 애들이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귀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게 오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수업 과제인데 교재는 일단 두 권을 사용하는데 본교재랑 그 다음에 제 워크북입니다. 전부 다 자체 제작한 교재이고요. 이 워크북에는 최대한 수능 문제를 같이 반영해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내신 수업 범위나 수능도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엮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 두 번째 이제 책의 내용인데 이거는 한번 브로셔에서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저희가 문학 문법은 하는데 지금 독서에 대한 얘기가 없었잖아요. 독서는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냐면 꾸준하게 시켜주세요. 독서 어렵거든요. 근데 독서는 항상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렵다라고 해서 독서만 주구장창 할 수 없잖아요. 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구성 영역이 어떻게 되냐면 화법이 있고 작문이 있어요. 화법 말하는 거 작문 쓰는 거죠. 그리고 문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비문학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는 명칭이 언매라고 바뀌었죠. 이제 언매라고 했을 때 이 언매가 언어 부분이 문법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1학년 때는 뭘 꼭 좀 채웠으면 좋겠냐면 2학년 1학기가 될 때까지 문학이랑 문법은 꼭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가 공부가 되고 나면 아이가 진짜 수능 들어가는 2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고3까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 뭘 채워주면 돼요? 독서를 채워주면 되죠. 근데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끝나면 고3 때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시기에는 문학 독서를 좀 꼭 문학하고 문법을 꼭 채우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독서는 항상 해야 되니까 과제집에 전체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놨고요. 그리고 매주 치르는 모의고사예요. 미니 모의고사인데요. 이렇게 생긴 이제 성적표가 어머니들께 매주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항상 꼭 확인해 주시고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쓰여져 있지만 요걸 좀 위주로 보시면 되세요. 자, 이거 도형이잖아요. 바깥에 있는 게 표준선이고 빨간 색깔이 아이의 지금 성취선이에요. 그럼 우리 친구는 요쪽에 하나가 비는 게 보이시죠? 그럼 얘가 이 취약 영역인 겁니다. 지금 샘플로 넣어놓은 이 학생은 고전시가 부분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요 파트는 다른 파트보다 좀 많이 부족하니까 보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에 해당되는 개인별 약점 클리닉 과제집이 개인별로 나가는데 너무 많은 문항수는 아니고 아이가 충분히 한 주에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 수업도 들었던 친구는 이제 경희대 의대를 갔습니다. 자, 수시로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의고사랑 약점 클리닉까지 같이 세 가지가 과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통 한 주에 국어 공부를 몇 시간 정도 해야 될까요? 자, 어머니들 이제 학원 어디 보낼지만 고민하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남았어요. 우리 아이 성적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국어, 뭐 수학, 영어 학원 다 보내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하나 생각해 주실 게 뭐냐면 자기 공부할 시간이, 자기 주도 학습할 시간이 확보돼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짜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쉽냐면요. 그냥 우리가 방학 스케줄을 짠다라고 했을 때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짜잖아요. 총 7일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오전 수업이 있고 모든 학원이 오후 수업이 있고 저녁 수업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몇 타임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그럼 한 주에 7이고 3타임이니까 총 21타임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만약에 학원을 3개를 다닌다라고 하면 3시간씩 수업을 하는데 3타임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아이가 다 여유 시간인 거예요. 근데 3시간을 만약에 학원 수업을 들으면 자기 주도 학습도 당연히 몇 타임 나와야 되는 거예요? 3타임 나와야 되는 거죠. 학원은 제가 수업했잖아요. 아이가 공부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짜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대략 21타임에서 한 타임 정도는 애도 놀아야죠. 그죠? 그래서 그거 하나 빼두시고 나머지 시간에서 뭐 어느 정도 수업 넣고 무슨 과목에 조금 더 힘을 주고 덜 줄지를 한번 생각하셔서 시간표를 짜주셔야 돼요. 이거 학생들도 다 알아서 할 것 같지만 못해요. 학생들이 보통 어떤 걸 많이 하냐면 끌려다녀요. 학원에 끌려다니고요. 어영부영 보내다가 방학 다 지나가는데 여름방학 짧습니다. 겨울방학은 8주 9주 나오지만 여름방학 4주밖에 안 되잖아요. 금세 시간 지나가니까 요거 좀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되세요. 안 그러면 아이가 손에 잡히는 것만 하거든요. 근데 보통 어떤 숙제를 제일 먼저 할까요? 수학이죠. 수학 중요하고 수학을 잘해야 된다는 거 아니까. 그럼 그 다음 순서는 어딜까요? 국어 아닙니다. 그 다음 순서는 이과 친구들은 과학 좋아하죠? 과학합니다. 그 다음 뭐 하죠? 영어. 남의 나라 말이 더 편한가 봐요. 결국은 안 하는 게 뭐예요? 국어는 텍스트가 너무 길잖아요. 하기 싫죠? 항상 그래서 뭐라고요? 선생님 시간이 없었어요. 그 언제 시간이 있어요? 시간 없죠. 그래서 시간이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국어는 일부러 배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표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국어도 꼭 3시간 이상은 학습하도록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클리닉까지 샘플이고요. 자, 저희 관리 문자는 매주 발송이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수업이 2주차 때부터 과제 점검을 하는데 만약에 2주차가 넘어갔는데 3주차 직전까지 과제가 제출이 안 됐다. 그러면 부모님께 전화드립니다. 왜냐면 이건 이멀전시죠? 긴급 상황이라서 방학 짧은데 과제해야 되니까 전화드릴 거고요. 클리닉 꼭 참석하도록 해주세요. 저희 클리닉은 수업 끝나고 매주 1시간씩은 기본적으로 제가 다 직접 들어가고요. 추가적으로 일요일날 추가 클리닉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번 1주차 과제는 1주차 끝나기 전, 2주차 되기 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위의 시간에 저랑 같이 테스트 미통과는 뭐 시험도 보고 그다음 과제 점검 내는데 못하면 일요일 날 꼭 보내주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때가 안 되면 우리 실장님하고 얘기해서 다시 한번 시간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 드렸는데요. 이제 이게 1년 커리큘럼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예비고 수업했을 때 기본적으로 개념어 수업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현대시, 현대소설 위주로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고전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법적인 거라든가 이제 수능 커리 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설명을 다 드렸고요. 여기 있습니다. 예, 아이들이 어떻게 커리큘럼을 타야 되는지 그때그때 바쁘게가 아니라 어머니들께서 좀 3년의 커리큘럼 머릿속에 넣고 계신 게 훨씬 좋아요. 자, 그리고 아이한테도 알려주세요. 이때는 이거 하고 이때는 우리가 이거 할 거야. 그러면 아이도 전체적인 딱 맵이 짜여져 있으면 훨씬 더 두서없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학습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인데요. 저희 이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가 문학에 좀 특화되어 있어요. 문법도 좋지만. 그래서 두 가지 개념 이해하고 작품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재종을 했기 때문에 수능 수업에 입각해서 평가원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내신에서는 이럴 수 있어 투트랙으로 알려줄 거예요. 같이 학습하면 수능까지 도움 될 겁니다. 굉장히 좀 오래 계셨을 것 같아서 제가 빨리 한번 해봤는데 사실 수업하는 거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저는. 아이들도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부분 중에서 하나는 이번에 6평 있었잖아요. 6월 평가원. 시험 끝나고 우리 아이한테 온 건데 제가 꼭 집어넣고 싶었어요. 이 친구가 막 맨 처음 시작했을 때 국어를 엄청 잘하던 친구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국어를 꾸준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6평 시험 되게 어려웠던 거 아시죠? 되게 어려웠는데 이번에도 100점 맞아서 오고 수능 만점을 맞겠다라고 하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자리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걔는 국어 원래 잘하잖아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요새는 대부분 아이들이 이과형 친구들이죠. 그래서 국어를 물론 특출나게 잘하는 애가 1% 정도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너무 소수잖아요. 그걸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얼만큼 노력하고 시간을 들이고 깊이 있게 공부하느냐가 결국은 아이의 성적이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많이 하면.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도 믿고 그냥 꾸준하게 함께 공부시켜 주시면 되세요. 네, 여기까지 국어 강사 이유정이었습니다.